도로시는 캔자스의 대평원 한가운데에서 농부인 헨리 삼촌과 농부의 아내인 엠 이모와 함께 살았습니다. 그들의 집은 작았고 짓는 데 필요한 목재를 수마일을 마차로 운반해야 했습니다. 4개의 벽, 바닥, 지붕이 하나의 방을 이루었고 이 방에는 녹슨 듯한 조리대, 접시를 위한 찬장, 테이블, 의자 3개나 4개, 침대가 있었습니다. 헨리 삼촌과 엠 이모는 한쪽 구석에 큰 침대를 두었고 도로시는 다른 구석에 작은 침대를 두었습니다. 다락방도 지하실도 없었습니다. 다만 당에 파놓은 작은 구멍, 사이클론 지하실이라는 것을 제외하고는 가족이 대피할 수 있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 구멍은 길에 있는 모든 건물을 무너뜨릴 만큼 강력한 회오리 바람이 불 때를 대비한 것이었습니다. 바닥 중앙에 있는 덧문을 통해 들어갈 수 있었고 그곳에서 사다리를 타고 작고 어두운 구멍으로 내려갈 수 있었습니다. 도로시가 문간에 서서 주변을 둘러보았을 때 그녀는 사방에 펼쳐진 거대한 회색 초원 외에는 아무것도 볼 수 없었다. 나무나 집 하나도 하늘 끝까지 펼쳐진 넓은 평야를 가로지르지 못했다. 태양은 경작지를 회색 덩어리로 구워냈고 작은 균열이 그 사이로 나 있었다. 풀조차도 푸르지 않았다. 태양이 긴 풀잎의 꼭대기를 태워서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회색이 되었기 때문이다. 집은 한번 칠해졌지만 태양이 페인트를 벗겨내고 비가 씻어내렸고 이제 집은 다른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칙칙하고 회색이었다. 에미모가 그곳에 살기 위해 왔을 때 그녀는 젊고 예쁜 아내였다. 태양과 바람은 그녀도 바꾸어 놓았다. 그들은 그녀의 눈에서 반짝임을 빼앗아 냉정한 회색으로 만들었다. 그들은 그녀의 뺨과 입술에서 붉은색을 빼앗아 회색이 되었다. 그녀는 마르고 쇠약해졌고 이제는 결코 웃지 않았다. 고아였던 도로시가 처음 그녀에게 왔을 때 에미모는 그 아이의 웃음소리에 너무 놀라서 도로시의 즐거운 목소리가 귀에 들릴 때마다 비명을 지르고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여전히 그 어린 소녀를 경이롭게 바라보며 웃을 만한 것이 무엇인지 찾을 수 있었습니다. 헨리 삼촌은 결코 웃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침부터 밤까지 열심히 일했고 기쁨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그는 또한 긴 수염에서 거친 부츠에 이르기까지 회색이었고 엄격하고 엄숙해 보였고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도로시를 웃게 만들고 다른 주변 환경처럼 회색으로 자라지 않도록 구해준 것은 토토였습니다. 토토는 회색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작고 검은 개였고 길고 부드러운 머리카락과 웃기고 작은 코 양쪽에서 즐겁게 반짝이는 작은 검은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토토는 하루 종일 놀았고 도로시는 그와 놀았고 그를 매우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놀지 않았습니다. 헨리 삼촌은 현관에 앉아 평소보다 더 회색린 하늘을 불안하게 바라보았습니다. 도로시는 토토를 팔에 안고 문에 서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에미모는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먼 북쪽에서 바람이 낮게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고 헨리 삼촌과 도로시는 폭풍이 오기 전에 긴풀이 물결 모양으로 구부러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남쪽에서 날카로운 휘파람 소리가 들렸고 그들이 그쪽으로 눈을 돌리자 그 방향에서도 풀밭에 물결이 일고 있는 것이 보였다. 갑자기 헨리 삼촌이 일어섰다. 사이클론이 오고 있어. 그는 아내에게 소리쳤다. 가축을 돌보러 갈게. 그러고 나서 그는 소와 말이 있는 헛간으로 달려갔다. 에미모는 이를 내려놓고 문으로 다가왔다. 한번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위험이 가까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빨리, 도로시. 그녀가 소리쳤다. 지하실로 달려가. 토토는 도로시의 팔에서 뛰어내려 침대 밑에 숨었고 그 소녀는 그를 잡기 시작했다. 에미모는 몹시 무서워서 바닥에 있는 함정문을 열고 사다리를 타고 작고 어두운 구멍으로 내려갔다. 도로시는 마침내 토토를 붙잡고 이모를 따라갔다.
그녀가 방을 반쯤 건너자 바람에서 큰 비명이 들렸고 집이 너무 심하게 흔들려서 그녀는 발판을 잃고 갑자기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러자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집이 두세 번 돌면서 천천히 공중으로 떠올랐다. 도로시는 마치 풍선을 타고 올라가는 것 같은 기분이었다. 북풍과 남풍이 집이 서 있는 곳에서 만나서 집이 사이클론의 정확한 중심이 되었다. 사이클론의 중앙에서는 공기가 일반적으로 정지해 있지만 집 사방의 강한 바람의 압력이 집을 점점 더 높이 들어올려 사이클론의 맨 꼭대기에 도달했다. 그리고 그곳에 그대로 머물러 깃털을 옮기는 것처럼 쉽게 수마일 떨어진 곳으로 옮겨졌다. 매우 어두웠고 바람이 그녀 주위에서 끔찍하게 울부짖었지만 도로시는 자신이 꽤 쉽게 타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처음 몇 번 돌고 집이 심하게 기울었을 때 그녀는 마치 요람에 있는 아기처럼 부드럽게 흔들리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토토는 그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방을 돌아다니며 가끔은 여기, 가끔은 저기로 큰 소리로 짖었다. 하지만 도로시는 바닥에 꼼짝 않고 앉아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기다렸습니다. 토토가 열린 덧문에 너무 가까이 다가가서 떨어졌습니다. 처음에 어린 소녀는 토토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곧 그녀는 그의 귀 중 하나가 구멍으로 튀어나온 것을 보았습니다. 강한 공기 압력이 그를 들어올려 떨어지지 못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구멍으로 기어가 토토의 귀를 잡고 다시 방으로 끌고 들어온 다음 더 이상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덧문을 닫았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도로시는 천천히 두려움을 극복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매우 외로움을 느꼈고 바람이 그녀 주변에서 너무 크게 울부짖어서 그녀는 거의 귀머거리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집이 다시 무너지면 그녀가 산산조각이 날까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끔찍한 일이 일어나지 않자 그녀는 걱정하는 것을 멈추고 침착하게 기다리며 미래가 어떻게 될지 지켜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흔들리는 바닥을 기어가 침대로 가서 침대에 누웠습니다. 토토가 따라와 그녀 옆에 누웠습니다. 집이 흔들리고 바람이 울부짖는 소리에도 불구하고 도로시는 곧 눈을 감고 깊이 잠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충격에 깨어났는데 너무 갑작스럽고 심해서 도로시가 부드러운 침대에 누워있지 않았다면 다쳤을지도 모릅니다. 사실 충격 때문에 그녀는 숨을 헐떡이며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궁금해했습니다. 토토는 차가운 작은 코를 그녀의 얼굴에 대고 우울하게 징징거렸습니다. 도로시는 일어나서 집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밝은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와 작은 방을 가득 채웠기 때문에 어둡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침대에서 뛰어올라 토토를 발꿈치에 앉히고 달려가 문을 열었습니다. 어린 소녀는 놀라움에 소리를 지르고 주변을 둘러보았는데 그녀가 본 놀라운 광경에 그녀의 눈은 점점 더 커졌습니다. 사이클론은 집을 매우 부드럽게 사이클론답게 놀라운 아름다움의 나라 한가운데에 내려놓았습니다. 사방에 아름다운 푸른 잔디밭이 펼쳐져 있었고 풍성하고 싱싱한 과일을 맺은 당당한 나무들이 있었습니다. 화려한 꽃들이 사방에 펼쳐져 있었고 희귀하고 화려한 깃털을 가진 새들이 나무와 덤불에서 노래하고 날았습니다. 조금 떨어진 곳에는 작은 개울이 있었는데 푸른 개울 사이로 흘러가며 반짝이고 있었고 건조하고 회색 초원에서 오랫동안 살았던 어린 소녀에게 매우 감사하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녀가 이상하고 아름다운 광경을 간절히 바라보며 서 있는 동안 그녀는 지금까지 본 것 중 가장 기이한 사람들이 다가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그녀가 항상 보던 어른들만큼 크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아주 작지도 않았습니다. 사실 그들은 도로시만큼 키가 큰 듯했습니다. 도로시는 그녀의 나이에 비해 잘 자란 아이였지만 외모로 볼 때 그들은 몇 년 더 아이가 많았습니다. 3명은 남자이고 1명은 여자였고
모두 이상하게 차려입었습니다. 그들은 머리 위로 1피트 높이까지 올라간 둥근 모자를 쓰고 있었고 챙주 위에는 움직일 때마다 달콤하게 울리는 작은 종들이 달려 있었습니다. 남자들의 모자는 파란색이었습니다. 그 작은 여인의 모자는 흰색이었고 그녀는 어깨에서 주름이 잡힌 흰색 가운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 위에는 햇살에 다이아몬드처럼 반짝이는 작은 별들이 뿌려져 있었습니다. 남자들은 모자와 같은 색조의 파란색 옷을 입고 있었고 꼭대기에 짙은 파란색 롤이 있는 잘 닦인 부츠를 신고 있었습니다. 도로시는 남자들이 헨리 삼촌과 나이가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중 2명은 수염을 기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작은 여인은 의심할 여지 없이 훨씬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주름으로 덮여 있었고 그녀의 머리카락은 거의 하얗고 그녀는 다소 뻣뻣하게 걸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도로시가 문간에 서 있는 집에 가까이 다가왔을 때 그들은 멈춰서서 더 이상 오는 것이 두려운 듯 서로 속삭였다. 하지만 그 작은 노파는 도로시에게 다가가서 악게 절을 하고 달콤한 목소리로 말했다. 환영합니다. 가장 고귀한 마법사님. 뭉치킨의 땅에 동쪽의 사악한 마녀를 죽이고 우리 국민을 속박에서 해방시켜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도로시는 이 연설을 경이롭게 들었다. 그 작은 여인이 그녀를 마법사라고 부르고 동쪽의 사악한 마녀를 죽였다고 말하면서 무슨 뜻일까? 도로시는 집에서 수마일 떨어진 곳에서 사이클론에 실려온 순진하고 무해한 어린 소녀였다. 그리고 그녀는 평생 아무것도 죽인 적이 없었다. 하지만 그 작은 여인은 분명히 그녀가 대답할 것을 기대했다. 그래서 도로시는 주저하면서 말했다. 당신은 매우 친절하지만 뭔가 실수가 있는 모양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죽이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당신 집은 그랬어요. 작은 노파가 웃으며 대답했다. 그리고 그건 똑같아요. 보세요. 그녀는 집 모서리를 가리키며 말을 이었다. 그녀의 2발이 나무 블록 아래에서 여전히 튀어나와 있어요. 도로시는 그것을 보고 겁에 질려 작게 비명을 질렀다. 실제로 집이 놓인 큰 들보 모서리 바로 아래에 2발이 튀어나와 있었고 뾰족한 발가락이 달린 은색 구두를 신고 있었다. 맙소사, 맙소사. 도로시가 2 손을 움켜쥐고 당황하며 소리쳤다. 집이 그냥 위로 무너졌나 봐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작은 여인이 침착하게 말했다. 하지만 그녀는 누구였지? 도로시가 물었다. 그녀는 내가 말했듯이 동쪽의 사악한 마녀였어요. 그 작은 여인이 대답했다. 그녀는 오랜 세월 동안 모든 뭉치킨을 속박해 밤낮으로 그녀를 위해 노예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모두 자유로워졌고 당신의 은혜에 감사하고 있어요. 뭉치킨은 누구예요? 도로시가 물었다. 그들은 사악한 마녀가 다스리는 동쪽 땅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당신은 뭉치킨이에요. 도로시가 물었다. 아니요. 하지만 저는 북쪽 땅에 살고 있지만 그들의 친구입니다. 동쪽 마녀가 죽은 것을 보고 뭉치킨들이 저에게 재빠른 사자를 보냈고 저는 즉시 왔습니다. 저는 북쪽 마녀입니다. 오, 자비로우시군요. 도로시가 외쳤다. 당신은 진짜 마녀인가요? 그렇습니다. 그 작은 여인이 대답했다. 하지만 저는 좋은 마녀이고 사람들은 저를 사랑합니다. 저는 이곳을 다스리는 사악한 마녀만큼 강력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제가 직접 사람들을 해방시켰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모든 마녀가 사악하다고 생각했어요. 진짜 마녀를 마주하는 것에 반쯤 겁먹은 그 소녀가 말했다. 아니요. 그건 큰 실수입니다. 오즈의 모든 땅에는 마녀가 4명뿐이었고 그중 2명은 북쪽과 남쪽에 사는 착한 마녀입니다. 저는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압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들 중 한 명이고 틀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동쪽과 서쪽에 사는 사람들은 실제로 사악한 마녀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이 그들 중 한 명을 죽였으니 오즈의 모든 나라의 사악한 마녀는 단 한 명뿐입니다. 바로 서쪽에 사는 마녀입니다. 하지만 도로시는 잠시 생각한 후 말했다. 이모가 마녀들이 모두 죽었다고 하셨어요. 몇 년 전이었죠. 이모는 누구예요? 그 작은 노파가 물었다. 그녀는 제가 온 캔자스에 사는 이모예요. 북쪽의 마녀는 잠시 생각하는 듯 머리를 숙이고 눈을 땅으로 향했습니다. 그러고는 고개를 들어 말했습니다. 캔자스가 어디인지 모르겠어요. 그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하지만 문명 국가인가요? 오, 맞아요. 도로시가 대답했다. 그럼 그게 이유가 되죠. 문명 국가에는 마녀도, 마법사도, 마법사도, 마술사도 남아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오즈의 땅은 문명화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나머지 모든 것과 단절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이에는 여전히 마녀와 마법사가 있습니다. 마법사란 누구인가요? 도로시가 물었다. 오즈 자신이 위대한 마법사입니다. 마녀가 대답하며 목소리를 속삭이듯 낮추었다. 그는 우리 모두를 합친 것보다 더 강력합니다. 그는 에메랄드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도로시는 또 다른 질문을 하려고 했지만 그때 조용히 서 있던 먼치킨들이 큰 소리로 외치며 사악한 마녀가 누워있던 집 구석을 가리켰다. 무슨 일이에요? 작은 노파가 물었고 바라보며 웃기 시작했다. 죽은 마녀의 발은 완전히 사라졌고 은색 구두만 남았다. 그녀는 너무 늙어서 북쪽 마녀가 설명했다. 햇빛에 금세 말라버렸어. 그게 그녀의 마지막이야. 하지만 은색 구두는 내 것이야. 내가 신어야 해. 그녀는 손을 뻗어 구두를 집어 올리고 먼지를 털고 나서 도로시에게 건네주었다. 동쪽 마녀는 그 은색 구두를 자랑스러워했어. 먼치킨 중 한 명이 말했다. 그리고 그 구두에는 뭔가 매력이 있어. 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결코 알지 못했어. 도로시는 구두를 집으로 들고 들어와서 탁자 위에 놓았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다시 뭉치킨에게 나와서 말했다. 이모와 삼촌에게 돌아가고 싶어. 그들이 날 걱정할 거라고 확신해. 길을 찾는데 도와줄 수 있어. 먼치킨과 마녀는 먼저 서로를 바라보고 도로시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저었다. 동쪽으로 여기서 멀지 않은 곳에 큰 사막이 있는데 아무도 건너갈 수 없을 거야. 한 사람이 말했다. 남쪽도 마찬가지야. 다른 사람이 말했다. 내가 거기에 가서 봤거든. 남쪽은 과들링의 나라야. 내가 들은 바에 따르면 서쪽도 마찬가지야. 세 번째 남자가 말했다. 인키가 사는 그 나라는 서쪽에 사악한 마녀가 다스리고 있어. 그 마녀는 내가 지나가면 너를 노예로 만들 거야. 북쪽인 에직이야. 노부인이 말했다. 그리고 그 끝에는 오즈의 땅을 둘러싼 거대한 사막이 있어. 내 사랑, 너는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할 것 같아. 도로시는 이 말을 듣고 흐느끼기 시작했다. 이 모든 낯선 사람들 사이에서 외로움을 느꼈기 때문이다. 그녀의 눈물은 친절한 뭉치킨들을 슬프게 하는 듯했는데 그들은 즉시 손수건을 꺼내서 울기 시작했다. 작은 노파는 모자를 벗어 코끝에 얹고 엄숙한 목소리로 하나, 둘, 셋 글쎄었다. 모자는 즉시 석판으로 바뀌었고 그 위에는 크고 하얀 분필 자국으로 다음과 같이 쓰여 있었다. 도로시를 에메랄드 도시로 보내자. 작은 노파는 코에서 석판을 꺼내서 그 위에 적힌 글을 읽고는 당신의 이름이 도로시인가요? 라고 물었다. 네. 아이가 대답하며 고개를 들고 눈물을 닦았다. 그럼 에메랄드 도시로 가야 해요. 오즈가 도와줄지도 몰라요. 그 도시는 어디예요? 도로시가 물었다. 정확히 아라의 중앙에 있고 내가 말했던 위대한 마법사 오즈가 다스리고 있어요. 그는 좋은 사람일까요? 소녀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그는 좋은 마법사예요. 그가 사람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어요.
그를 본 적이 없거든요. 어떻게 거기까지 갈 수 있을까요? 도로시가 물었다. 걸어가야 해요. 때로는 즐겁고 때로는 어둡고 무서운 나라를 지나는 긴 여정이에요. 하지만 내가 아는 모든 마법을 사용해서 당신을 해로부터 지켜줄게요. 나랑 같이 가지 않을래요? 소녀가 간청했다. 소녀는 작은 노파를 유일한 친구로 여기기 시작했다. 아니요. 저는 그럴 수 없어요. 그녀가 대답했다. 하지만 키스를 해드릴게요. 아무도 북쪽 마녀에게 키스를 받은 사람을 감히 해치지 못할 거예요. 그녀는 도로시에게 다가가 이마에 부드럽게 키스했다. 그녀의 입술이 소녀에게 닿은 곳에 둥글고 빛나는 흔적이 남았고 도로시는 곧 그것을 알게 되었다. 에메랄드 도시로 가는 길은 노란 벽돌로 포장되어 있어요. 마녀가 말했다. 그러니 놓칠 수 없을 거예요. 오즈에 도착하면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당신의 이야기를 하고 그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세 명의 뭉치키는 그녀에게 몸을 숙여 인사하고 즐거운 여행을 기원한 후 나무 사이로 걸어갔다. 마녀는 도로시에게 친절하게 고개를 끄덕이고 왼발 꿈치로 세 바퀴 돌고는 곧바로 사라졌다. 작은 토토는 그녀가 떠나자 큰 소리로 짖어대며 놀랐다. 그녀가 서 있는 동안 으르렁거리는 것조차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도로시는 그녀가 마녀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녀가 바로 그렇게 사라질 것이라고 예상했고 전혀 놀라지 않았다. 도로시가 홀로 남겨지자 배가 고프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녀는 찬장으로 가서 빵을 자르고 버터를 발랐다. 그녀는 토토에게 빵을 주고 선반에서 양동이를 하나 가져와 작은 개울로 가져가 맑고 반짝이는 물을 채웠다. 토토는 나무로 달려가 거기에 앉아 있는 새들에게 짖기 시작했다. 도로시는 그를 데리러 갔고 가지에 매달려 있는 맛있는 과일을 보고 그것을 조금 따서 아침 식사에 도움이 될 만한 것을 찾았다. 그런 다음 그녀는 집으로 돌아와서 토토와 함께 시원하고 맑은 물을 마신 후 에메랄드 도시로 여행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도로시는 다른 드레스가 하나밖에 없었지만 그것은 우연히 깨끗한 것이었고 침대 옆거리에 걸려 있었다. 그것은 흰색과 파란색 체크 무늬가 있는 깅엄 체크 무늬였고 여러 번 세탁을 해서 파란색이 다소 퇴색되었지만 여전히 예쁜 드레스였다. 그 소녀는 조심스럽게 몸을 씻고 깨끗한 깅엄 체크 무늬를 입고 분홍색 선보닛을 머리에 묶었다. 그녀는 작은 바구니를 가져다가 찬장에서 빵을 넣고 그 위에 흰색 천을 덮었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발을 내려다보며 그녀의 신발이 얼마나 오래되고 닳았는지 알아챘다. 그 신발은 긴 여행에는 절대 안 될 거야. 토토. 그녀가 말했다. 그리고 토토는 작고 검은 눈으로 그녀의 얼굴을 올려다보며 그녀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꼬리를 흔들었다. 그 순간 도로시는 동쪽 마녀의 소유였던 은색 신발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것을 보았다. 내게 맞을까? 그녀가 토토에게 말했다. 길게 걸을 때 딱 맞을 거야. 닳지 않으니까. 그녀는 낡은 가죽신을 벗어던지고 은색 신발을 신어보았는데 마치 그녀를 위해 만든 것처럼 잘 맞았다. 마침내 그녀는 바구니를 집어들었다. 가자, 토토. 그녀가 말했다. 에메랄드 시티로 가서 위대한 오즈에게 캔자스로 돌아가는 방법을 물어보자. 그녀는 문을 닫고 잠그고 열쇠를 조심스럽게 드레스 주머니에 넣었다. 그래서 토토가 술에 취하지 않은 채 그녀 뒤를 따라가며 여행을 시작했다. 근처에 여러 길이 있었지만 노란 벽돌로 포장된 길을 찾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에메랄드 시티를 향해 빠르게 걸어갔고 그녀의 은색 신발은 딱딱하고 노란 도로바닥에서 즐겁게 딸랑거렸다. 태양이 밝게 빛나고 새들이 달콤하게 지저귀고 있었고 도로시는 갑자기 자기 나라에서 쫓겨난 낯선 땅 한가운데에 내려진 어린 소녀가 생각할 수 있는 것만큼 기분이 나쁘지 않았다. 그녀는 걸어가면서 주변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보고 놀랐다.
길가에는 깔끔한 울타리가 있었고 푸른색으로 칠해져 있었고 그 너머에는 곡식과 채소가 가득한 밭이 있었다. 분명히 뭉치킨들은 훌륭한 농부였고 많은 작물을 재배할 수 있었다. 가끔 그녀는 집을 지나갔고 사람들은 그녀를 보려고 나왔고 그녀가 지나갈 때 몸을 숙였다. 모두가 그녀가 사악한 마녀를 파괴하고 그들을 속박에서 해방시킨 수단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뭉치킨들의 집은 이상하게 생긴 주거지였는데 각각 둥글고 지붕이 큰 돔이었다. 모두 파란색으로 칠해져 있었는데 이 동쪽 나라에서는 파란색이 가장 인기 있는 색이었기 때문이다. 저녁 무렵 도로시는 긴 산책으로 지쳐서 어디서 밤을 보내야 할지 고민하기 시작했을 때 다른 집들보다 꽤 큰 집에 도착했다. 5명의 작은 바이올리니스트들이 최대한 큰 소리로 연주했고 사람들은 웃고 노래했고 근처의 큰 테이블에는 맛있는 과일과 견과류, 파이와 케이크, 그리고 먹을 만한 다른 많은 좋은 것들이 가득 차 있었다. 사람들은 도로시를 친절하게 맞이했고 저녁 식사에 초대했고 그들과 함께 밤을 보내자고 했다. 이곳은 이 땅에서 가장 부유한 뭉치킨 중 한 명의 집이었고 그의 친구들이 사악한 마녀의 속박에서 벗어난 것을 축하하기 위해 그와 함께 모였다. 도로시는 풍성한 저녁 식사를 먹었고 부유한 뭉치킨인 보크가 직접 시중을 들었다. 그런 다음 그녀는 소파에 앉아 사람들이 춤추는 것을 지켜보았다. 보크가 그녀의 은색 구두를 보고 당신은 위대한 마법사이군요. 라고 말했다. 왜요? 소녀가 물었다. 당신이 은색 구두를 신고 사악한 마녀를 죽였기 때문이에요. 게다가 당신의 드레스는 흰색이고 마녀와 마법사만이 흰색을 입어요. 제 드레스는 파란색과 흰색 체크무늬예요. 도로시가 말하며 주름을 펴며 말했다. 그걸 입어줘서 고마워요. 보크가 말했다. 파란색은 뭉치킨의 색이고 흰색은 마녀의 색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신이 친절한 마녀라는 걸 알아요. 도로시는 이에 대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모든 사람들이 그녀를 마녀로 생각하는 듯했고 그녀는 사이클론을 타고 우연히 낯선 땅으로 온 평범한 어린 소녀일 뿐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가 춤을 추는 것을 보고 지쳤을 때 보크는 그녀를 집으로 데려갔고 그는 그녀에게 예쁜 침대가 있는 방을 주었다. 시트는 파란색 천으로 만들어졌고 도로시는 아침까지 시트를 입고 푹 잤고 토토는 그녀 옆에 파란색 양탄자에 웅크리고 있었다. 그녀는 푸짐한 아침 식사를 하고 토토와 놀고 꼬리를 잡아당기며 울고 웃는 작은 뭉치킨 아기를 지켜보았다. 그 아기는 도로시를 매우 즐겁게 했다. 토토는 모든 사람들에게 훌륭한 호기심의 대상이었다. 그들은 전에 개를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에메랄드 시티까지 얼마나 됩니까? 소녀가 물었다. 모르겠어요. 보크가 엄숙하게 대답했다. 저는 그곳에 가본 적이 없거든요. 사람들은 오즈와 볼 일이 없는 한 오즈를 피하는 게 낫습니다. 하지만 에메랄드 시티까지는 먼 거리이고 며칠이 걸릴 겁니다. 이곳의 나라는 풍요롭고 쾌적하지만 여정의 끝에 도달하기 전에 거칠고 위험한 곳을 통과해야 합니다. 도로시는 약간 걱정했지만 위대한 오즈만이 캔자스로 다시 가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용감하게 돌아서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친구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다시 노란 벽돌길을 따라 걷기 시작했다.